자, 새해 첫날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2부는 신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 뉴스닥 시간이죠. 근데 오늘 뉴스닥은 4명의 스페셜 멤버들로 한번 꾸며봤거든요. 일단 인사 나누고 시작하죠.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네. 우리 패널 하시다가 네, 그만두시고 지금 고정하시다가. 몇 개월 정도 만에 보는 거죠, 우리가? 저희가 그래도 꽤 됐는데 6개월 그쵸? 넘은 것 같은데요. 아유, 그동안 얼굴 더 좋아지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네,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아이고. 그럴만해요, 근데. 그럴만하다. 감기 몸살이 올만한 상황이다. 네. 잠시 후에 그 얘기 듣겠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나름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오늘로 딱 선거가 100일 남았거든요. 오늘이 딱 100일이에요? 100일째요. D-100일입니다. 1월 1일이.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알고 부르신 줄 알았더니. 모르고 불렀습니다. 모르고 모셨지만 정말 딱 맞게 모셨네요. 네. 오늘이 D-100일. D-100일의 느낌은 어떠세요? 안개가 잔뜩 껴 있죠. 그러니까 정미경 전 최고는 지금 목소리가 잠겨 계시고 김용남 전 의원 눈앞엔 지금 안개가 자욱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네. 경우에는 우여곡절 끝에 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 전과는 다른 모습 잘해 주시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준호 비대위원장 어서 네, 오십시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정의당의 앞은 어떻습니까? 제가 취임한 지 6주 됐는데요. 네.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걸 보니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진작 불러주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노란색으로 화사하게 오늘 김현정 앵커가 입으셔서 그래서. 마지막을 만회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의당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노란색 입은 걸로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주당은 연말이 이게 지금 연말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난 주말 정신 없으셨죠? 네. 모든 저희는- 당원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뭐 저희는 아무래도 요새 사실 뭐 연말 연초 상관없이 계속 정치 이슈가 좀 정치 이슈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기는 하죠. 맞아요. 실제로 뭐 맞아요. 계속 명락회동이니부터 시작해서 네. 당내 갈등 봉합 이런 과제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좀 갑갑하기도 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네 분끼리는 서로 좀 이렇게 안면이 있으세요? 어떤 사이세요?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 방송에서 한 2번 뵀고요.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옆 방송국 회식에서 한번 거하게 먹은 적 있고 김영남 최고님 오늘 제가 처음 뵀습니다. 예. 그렇죠. 김준호 위원장님만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네 분이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 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저희는 뵌 친하다고 거니까.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네. 우리 두 사람은 좀 친해요, 여자끼리는. 친한 걸로. 자, 그럼 네 분이 지금 마주보고 얼굴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한번 크게 외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뭐 신년 특집 정치 토론 뜨겁게 할 거지만 사실은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덕담 나눌 수 있는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의 토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새해 첫날 네 분께 총선 전국을 가를 키워드를 하나씩 골라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분이 골라오신 새해 첫날 총선 전국을 가를 키워드를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뭘 골라오셨고 왜 그걸 골라오셨는지 정미경 전 최고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신당이 만들어지면서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분열,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그럼 민주당도 분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요, 더욱 더 그 현장에 그 현실적인 그 공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총선이라는 거는 전국 선거이지만 전국에 뭐 인지도가 있다고 그 사람이 아무 지역이나 가서 당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역에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역마다 특성을 중앙에서 가장 잘 알아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기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중앙당 마음대로 중앙에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뭐 새로운 인물이면 되겠다. 뭐 여기는 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총선 전국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네. 이기는 공천. 네. 공천이다. 네. 공천이 가장 중요하다 그 네,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은 뭘 골라오셨어요? 저는 상식과 승리를 골랐습니다. 상식과 승리. 예. 어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번 총선에 있어서는 국민의 상식을 지키는 정당이 총선을 이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의 승리네요. 그렇죠. 상식의 승리. 역설적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상식이 너무 판치고 있는 거죠. 지금 정치판에.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선을 지키는 정당이 총선을 이길 건데 더욱 지금 뭐 정의당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번과 2번 중에 선택을 강요받았던 국민들께 이제 3번과 4번이 등장하게 됐잖아요. 뭐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각 당이 분당이 돼서 신당이 만들어지는 게 거의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민들이 1, 2번이 아닌 3번, 4번 선택지도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지켜야만 총선을 이기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각 당이. 왜냐하면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편 챙기고 내 지분을 더 늘리고 이러는 가운데 상식을 안 지키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뭐 그게 국정 운영이 됐던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생기던 이 비상식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상식을 지키면 총선 이긴다. 근데 어느 당이 이길지는 모르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가 좀 제일 상식적으로 보이세요? 제 눈에는 아직 안 보이는데. 아예 안 보여요. 상식적인 당이 안 보인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안개 속이다 하신 거예요. 총선 승리의 키워드, 총선 전국의 핵심 키워드는 상식이 될 것이다. 네. 자, 김준우 비대위원장으로 가보죠. 저는 선거법과 제3지대라고 골라봤는데요. 보통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도, 그다음 인물, 그다음 바람 혹은 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도라는 게 사실 이중적인데 하나는 플레이어의 숫자가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게 바람이랑 연결되는데 뭐 심판 선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다른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이제 구도가 이중적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플레이어 숫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플레이어 숫자가 지금 이른바 제3지대 뭐 돌풍인지 미풍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제3지대의 분열, 그러니까 기존 거대 양당의 분열의 원심력이 커질수록 역으로 양당에서 선거법 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전체 제3지대 전체 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1, 2월 특히 4월보다는 1, 2월 사이에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일단 되지 않겠냐 전반전에. 선거제와 제3지대의 형성. 이게 이제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일단은 전반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네요.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습니까? 저는 쓴소리 포비아 극복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쓴소리 포비아 극복이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쓴소리 공포증처럼 우리 정치권 안에서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쓴소리는 곧 뭔가 자신의 입지를 흔드는 그런 나쁜 행위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뭐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데 그런 배타적인 정치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키워드를 꼽을 때는 대통령께서 좀 제대로 신년 기자회견도 하시고 국민들 앞에서 언론인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쓴소리에 좀 직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고르기도 했는데 골라놓고 보니까 여야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다들 그동안 너무나 쓴소리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쓴소리는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건 상대한테 해당되는 또는 거야.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보다도 쓴소리를 듣는 것 자체를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응답하지 않거나 그냥 그저 회피하기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분들이 전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누가 이 쓴소리 공포증을 극복하고 쓴소리를 그 용인하느냐 그리고 그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품어내느냐 그게 결국 승리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분이 꼽아주신 키워드를 들으면서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부분을 이 네 가지를 다 잘해낼 수 있는 당이면은 무조건 승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길이 보이는데도 그 예. 길을 안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하.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그게 제가 옆에서 보면 예. 1당과 2당은 예. 이제 세력이 커서 어허. 이제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걸 음. 어떻게든 피해 가시는 반면에 저희는 사실은 모범 정답이 딱 보이는 그런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안개 속이긴 네, 해요. 훨씬 더 안개 속이고 길이 안 보여가지고 방향만 보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연말에 가장 핫했던 그 이슈부터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박성민 전 최고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날 거 예상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연초에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 해를 넘기기 전에 만나실 줄은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상하셨어요, 정미경 전 최고? 네. 예상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예, 그 이석현 전 의원이 탈당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탈당하고 이제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뭐 마지막에 딱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점은 뭐 정확하게는 아니었지만 아 대강 이쯤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해 넘기기 전에 네.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네. 깨끗하게 새 출발할 거다. 뭐 이런 느낌 예,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거 사퇴잖아요. 결국은 예. 뭐 말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퇴하라는 됐더라고요. 거잖아요. 마지막 보니까. 근데 사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받아줄 수 없는 조건을 걸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수순 딱 한 번 만나준다 서로가. 서로가 만나준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낙연 대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속보로 전해졌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만난다. 그리고 나서 모든 카메라, 모든 기자들 다 몰렸는데 1시간 정도 이루어졌죠, 대화가.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보죠.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어디선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해맞이 가는 것은 그냥 해맞이 행사입니다. 그 추운 데서 무슨 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해맞이 행사는 그냥 해맞이 행사입니다. 그 추운 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김용남 전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자들과 함께 네. 해돋이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셨을 거로 아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의미 부여를 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뭐 그냥 해맞이 행사 정도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결별은 예정돼 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12월 30일 날 명락 회동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하루 전에 네. 민주당의 공관위원장 임명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나가라 이 얘기잖아요. 나가라. 왜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왜 나가라예요? 아니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 사항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 구성이잖아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으면 예. 적어도 명락회동 이후에 결별을 확인한 이후에 비대위가 아니라 이건 공관위원 순서로 보면 만약에 통합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 통합 비대위에서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겠죠. 하지만 명락회동 하루 전에 공관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이 총선 끌고 간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이거 30일 날은 그냥 요식행위였던 거예요. 결별은 예정돼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예의 차리기. 예.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도 마지막 예의. 보내는 사람도 그냥 한번 얼굴 뵙고
뭐 형식상 만나주는 어떤 요식 행위는 거친 건데 이미 29일 날 공관위원장 임명으로 길은 정해진 거죠. 김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혹은 피하고 싶은 유일한 옵션은 삼총리 연대설입니다. 그게 되면 이건 정말 어나더 레벨로 전국이 바뀌는 건데 일단 가까운 시일에 삼총리 연대설을 통해서 구심력이 생기는 신당이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좀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강공으로 가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어차피 1월 4일에 창준이 발기인 그 이낙연 신당 발기인 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건 관가에 이제 정가에 소문이 이렇게 쫙 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에 그래서 손을 잡나? 라고 아니면 이것은 쇼인가? 둘 중에 뭔지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별하는 거고 그렇죠. 이후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이야기가 되면 시나리오가 늘 바뀌니까 참 그렇긴 한데 이제 공천을 어느 정도 행사하지만 선거의 사령탑은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하기에는 좀 어렵고.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러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 중간에 시점 어느 시점 때 돼서 이제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 역할로는 좀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대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고심이 더 커지고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나가실수록 정세균 혹은 김부겸 총리 역할론이 커지는 이 묘한 역설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두 분이 만나가지고 진짜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보세요. 지금 세 분의 말씀은 없었던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저는 뭐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대표직 사퇴를 이낙연 전 대표께서 요구하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마당에 조금 뭐 예를 들어 공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논의가 굉장히 협소해지고 그 신당 창당의 명분 자체가 되게 퇴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공을 펴는 모양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러나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물러날 수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러날 수 있다. 저는 아마 그 생각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다만 쫓겨나든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물러나더라도 이렇게 뭐 물러나시오 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는 절대. 약간 등살에 떠밀려가지고 그냥 막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에서 SNS로 입장 던지고 사퇴한 것처럼 그 정도 최악인 것처럼 이렇게 밀려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이 두 분 사이에 오가는 요구 사항이 제가 봤을 땐 지금보다 한 단계씩 좀 더 낮아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둘 다한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입장차가 한동안은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냥 평행선으로 계속 갈 것 같고 그럼에도 갈등 봉합을 꾀해볼 수 있는 시점은 어쨌든 공천 시점에서 저는 한번 갈등 봉합의 계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대로 끝이 아니라고 보세요? 네. 왜냐면 사실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총선과 대선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이제 대표 시절에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굉장한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때도 막판에 타협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좀 갈등 봉합에 극적인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저는 이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지금은 초반이니까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이나 공천 때까지 본인의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 그 사이에서 누구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공천 시즌이 됐을 때 뭔가 신당의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또는 공천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일종의 결합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서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엔 가능성 0.1%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박성민 전 최고 얘기하실 때 남의 당이라고 너무 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저게 어려운 게 신당 창당을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든 적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이 딱 100일이니까. 그러면 총선의 지역구가 됐던 비례대표가 됐던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요. 그러면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이는데 모이겠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는 어디 출마할 거고 당신은 어디 가고 그래서 선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총선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양당이 합친다?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건데요? 아,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할 네. 것이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준석 신당이 예. 완주할 것이냐, 이낙연 신당이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한 2월 달 중에 재결합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이준석 신당은 완주 쪽으로 가닥을 용산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 용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거 말고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잡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네,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을 전 받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네. 듣는 소스상으로는 그렇고 이쪽은 이제 시작이라서 민주당? 아직은 좀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낙연 대표 하에서 이제 차출됐던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얘기하실 수 본인이 악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뭘 좀 알고 말씀하시는 내가 건 중간에 박성민 브릿지 전 역할을 최고?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포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도 좀 들리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충분히 가능할 다만 이제 두 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준석 신당은 이른바 이삭 줍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TK 지역에서 공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기관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낙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갈 자리들이 있어요. 네, 야당인 경우에는 뭐 네.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천을 받아야 되고 예.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의당의 성공의 원동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공천장과 포스터를 붙이는 게 지금 지상 목표고 플랜 B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용남 최고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붙을 가능성이 그런 의미에서 좀 적지 않나. 그러니까 두 개가 둘 다 재결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아니 박선민 전 최고위원은 정말 어떤 그 재결합도 할 수 있다,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바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소스를 좀 들으신 거예요? 소스가 있어도 여기서 말하기는 좀 바람인 것으로 어려웠을 것 일단은 같고요. 바람인 예, 것으로. 바람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현실 정치는 저렇게 되질 않아요. 세 분 다 힘들 거라고 지금 그러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하는 건 이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공천 작업이 들어가고 또 선거를 치르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저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태까지 우리 정치 역사가 저렇게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젊은 정치는 저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어렵다. 근데 이렇게 제가 박성민 최고위원 편을 조금만 들어드리면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취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낙연 신당이 2월 초까지 지지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각각의 신당의 지지율이 말하자면 재결합의 어떤 가능성을 오히려 역으로 높여주는 그러니까 자, 완주의 그럼 가능성이 그 부분으로 아니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1월 4일에 창당할 거다 이제 선언까지 했어요. 1월 4일에 창당한다고 하는 이낙연 신당에 누가 합류할 것인가? 일단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난 합류할 거다. 육선의 의원이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합류할 거다 얘기했고 원칙과 상식의 4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합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이미 탈당했던 이상민 의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이래저래 이제 좀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상민 의원과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에게 연락해서 예. 뭐 입당을 조율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뉴한 혁신위원장 때 굉장히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예, 그런 가교 지금 역할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도 약간 붕 뜬 상태로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체제를 정비 중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달 중순부터 거의 한 보름 가까이가 이게 붕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도 좀 그 상황을 볼 거고 이상민 의원이 제가 보기엔 이 운이 따르는 정치인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이상민 예, 의원하고. 예. 근데 이상민 의원이
옮겨가는 당이 보면 항상 그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아 계속 그랬어요? 네. 계속 그랬어요? 지신 적이 없잖아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당적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어요. 네. 열린우리당도 하시고 자민련도 하셨던가. 그렇죠? 선진당. 선진당. 네. 선진당 때도 충청권에 돌풍을 일으켰고 그때 18대 때 네. 항상 옮겨가는 당이 이겼기 그럼 때문에 서로 이상민 의원 잡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낙연 신당으로 갈 것 같다. 가능성은 전 꽤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무조건 같이 갈 것 같다 그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김준우 비대위원장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 네. 독자 창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들려오는 것 여태까지는 같아요. 계속 선긋기를 했거든요. 네, 계속 선긋기를 하고 계신 걸로 네. 저는 파악하고 있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 만약에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 전 총리랑 같이 신당을 한다면 네. 낙석 연대는 안 될 거다. 이준석 신당과 왜 이낙연 그렇게? 신당.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경향적인 그 정치적 경향성이 네. 이준석 대표랑 같이 공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이낙연 신당에 민주당 출신 인사분들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준석 신당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은 닫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두 당의 연대가 저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지금 단언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바라보시는 게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만들어질 것인가 안 만들어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빅텐트 쪽에 좀 더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실제로 보수 신당이 아니라 뭐 개혁 신당 이런 말을 하고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고 이런 포인트들만 봐도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이제 뭐 이른바 이낙연 신당 측에서는 뭐 그렇게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적극적이거나 뭐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거기는 일단은 지금 그 독자 창당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빅텐트가 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생각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뭐 이상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네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일종의 책임론을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나눠지는 구도에서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신당이 성공하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표가 갈라지는 효과만 얻게 됐을 때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동시에 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뭐 예를 들면 선거 패배 시에 책임 역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인으로서 두 분이 좀 봉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을 나눠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인 것도 있을 거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마음에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단순한 바람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진영에서 이번 총선이 갖는 게 단순히 의석수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수게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진짜 이번에 막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라는 걸 당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까지도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각자 갈 길 가라. 둘이 합치기에는 글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뭐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주당 안의 상황을 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으로서 그런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런 말씀.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은데 민주당 이야기만 하다가도 끝날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의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민주당이 한 명 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이 발언의 내용의 비중을 봤을 때. 그러게 말이에요. 여둘 야둘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비중이 됐는데 민주당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이 아까 상식과 승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상식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인서트 듣고 오죠.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상식이란 말이 여기서도 나왔더라고요. 그 후에 비대위원들 인선한 것이라든지 그 후에 뭐 발언들 보면서 이 취임 일성과 얼마나 어울리는가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우선 김준우 비대위원장. 저는 그 보수 정당에서 비대위 만들 때 저 계속 반복되는 그 수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향한 운동권 갖다 앉히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96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가요? 이재호, 김문수 두 분 데려올 때부터 뭐 원희룡 뭐 등등 해가지고 너무
너무 오래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비대위도 굉장히 젊은데 뭐 원내대표는 당연직 빼고 나면 그러고 나서 보면 한 뭐 변호사랑 뭐 몇 분이 이제 한 제 나이쯤 돼요. 한 70년대 후반생쯤 되고 그 밑에 쭉 있다가 위에 2명은 전향한 운동권이에요. 이 전향한 운동권 갖다 앉히기가 너무 오래된 거여서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보수는 오히려 운동권 청산 혹은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 갖다 앉히기라는 그 구례 문법을 초식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이게 소구력이 없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막말 논란 나가지고 지금 민경호 소장이 바로 또 낙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 사이에 사퇴했습니다. 네, 사퇴했고 그러면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 장관 재직 시절의 제일 약점이 인사검증 제대로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또 이제 민경호 소장 막말 논란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근데 바로 사퇴했고 내로남불 민주당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신원식 장관 막말 논란 해가지고 그러면 장관에서 뭐 사퇴를 했으면 제가 그 말을 이제 받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검증 능력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갖고 있냐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그것대로 또 취약점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민경호 비대위원장의 주말 사이에 사퇴가 결국 첫 번째 좀 실점이 됐다 한동훈 비대위에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정미경 최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이게 보면은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기존의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맨날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마치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다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돈봉투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민주당에 송영길 전 대표. 네, 송영길 전 대표.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그 본 모습이었다라고 다 드러났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그 돈봉투 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게 밝혀졌으면 어느 정도 드러났으면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를 뭐 수사를 하냐, 뭐 구속을 하냐, 그다음에 오히려 그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봉투하고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무슨 검찰, 정부 이런 방식으로 적반하장이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그 국민 입장에서 우리는 상식으로 가겠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도 그래요. 지금까지 어느 당대표가 수사를 받고 네. 재판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대표직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상식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상식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전향한 운동권을 이번에도 좀 무리하게 안 치다가 민경호 소장 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향한 그 운동권 출신들을 우리가 그 포용하고 포섭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국민들께서 그 지점, 아까 제가 예. 설명드린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반성하는 운동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나는 운동권 이거였는데 나는 특권 세력은 아니었지만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이제 새롭게 나간다, 반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거를 포용하는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그 한 것 같아요. 자, 박성민 전 의원. 근데 일단 그 민경우 그 위원의 발언은 네. 단순히 뭐 이 노인 폄하 발언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의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게 너무나 많았다. 이런 거고요. 이런 부적격 인사를 오직 그 운동권 청산이라는 본인의 다음 총선 전략과 맞물려서 이런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 친 것 자체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좀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러니까 비상한 각오로 만들어지는 게 비대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걸 하라라고 만들어지는 게 그런 민심을 받들어서 소위 말해 뭐 권력자와 좀 대척
시점에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해서 하는 게 비대위인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신 거는 그냥 하던 걸 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안 느껴졌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공격들, 민주당과 만들었던 전선 이런 걸 그대로 그냥 비대위원장이 돼서 끌어온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대위 인선은 그냥 워밍업 정도였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진짜 큰 과제, 진짜 큰 킬러 문항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처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님. 제가 예상해 보면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간 뒤로 물러서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처리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워낙 또 이게 법안 표결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지금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 다시 재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원내에서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표결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의 그 책무거든요. 그거는 당의 대표라든지 당대표를 대신하는 비대위원장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으로서 언급할 때는 명백한 악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언급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뒤로 물러설 것이다. 근데 뒤로 선다고 해서 저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시험대고 가장 넘기 어려운 시험대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뭔가 이건 아닙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그거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고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할 텐데요.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가 보기엔 축구가 11명이 뛰잖아요. 11명 모두 공격수예요. 수비수하고 골키퍼가 안 보여요. 전원 공격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구성은 뭐지? 그랬는데 최근에 임명직 당직자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근데 그 임명직 당직자의 인선 내용을 보면 또 비대위원회 구성과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냥 쭉 나간다는 게 비대위원회 구성 내용이라고 보면 임명직 당직자는 최근까지 있었던 국민의힘 기류와는 약간 결이 다른 인사가 이루어져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지금 준비해 왔는데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3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이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 김준우 비대위원장. 여기서 참고로 이 쌍특검법은 정의당 대표 발의 법안이다라는 점 일단 맞습니다. 저희 이은죽,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를 하셨고 수정은 배진교, 장혜영 의원이 각각 했습니다. 이런 거 저희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저희가 안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1월 3일날 제가 청와대는 이제 안 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어쨌든 물론 제2 요구권을 이제 하게 되면 국회 한 번 더 공이 넘어오겠지만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이 단호하니까. 근데 원래 여기에서 1번 해법은 오늘 김용남 최고님께서 말을 아끼시는데
원래 계속 주장하신 거는 특검 임명식이나 출범 시기를 늦추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김영남 최고위원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통과가 되고 거부권 행사할 때 재의결할 때 그 수정안 뭐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의 정치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게 총선과 중원 싸움에서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사실은 김영남 의원님께서 이제 해법을 제시를 한 건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윤재옥 책임설로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제 법야권에서는 그걸 잘 받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어느 정도의 합리성 그리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의 독자성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비출 수 있을 텐데 왜 그 길을 쓰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좀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면 결국 결론은 이건 내가 맞을 수밖에 없는 배다. 그동안의 특수관계 속에서 이 짐을 안고 그냥 가겠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러한 행보들이 결국 국민의힘이 원내 과반이 목표라기보다는 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0석을 좀 넘기는 정도로 선거 전략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김건희 특검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김준우 비대위원장. 박선미 전 최고도 비슷합니까? 당연히 그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킬러 문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정치적인 노선이 좀 분명해지는 거죠. 지금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좀 큰 꿈을 갖고 소위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칠 각오까지도 하고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희망을 거는 분도 계시지만 국민의힘 분들 중에서도 그 얘기하는 분들 꽤 많았어요. 네. 쓴소리 할 거다. 맹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게 할 거다. 혹은 대통령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 말씀하실 때 저는 가르치지 말아주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저도 모르게. 네, 근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국민들이 기대했던 소위 말해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최소한 말을 아꼈거나 아니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전면에 섰잖아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싸움을 시작한 거는 사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민심이 요구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비대위냐 또는 지금의 윤석열 체제를 소위 말해 더 강화하기 위한 호위무사 비대위냐 그런 면에서 후자에 더 가까워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뭐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인 타협안은 이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어 있으니까 뭐 해서 폐기되는 절차를 거친다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 정도의 타협안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제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야당 측은 성에 안 차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선에 그 정도 선이면 여론이 달래질까? 민심이 달래질까? 아까 전에 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의원 여론조사 70% 나온 상황에서 정미경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특별감찰관 설치 이 정도면 될 것인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늘 저는 현장과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잠시만요, 전 최고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예고를 좀 드릴 것이 이제 본 방송이 1분 정도 남았거든요. 1분 정도 발언하시다가 네 분과 함께 유튜브 댓글쇼로 좀 더 넘어가서 조금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자, 하시는 때까지 하시겠어요, 정미경 전 최고 말씀하십시오. 그 김건희 특검법하고요 한동훈 비대위는 사실 관련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건 왜냐하면 선수들 우리처럼 이제 총선을 뛰는 선수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특검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쳐보세요. 매일같이 브리핑할 텐데 그러면 총선 어떻게 치릅니까? 국민의힘 선수들은요 총선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최순실 그 특검에 대해서 다 이미 자기네들이 그게 무엇이 달콤한지를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총선은
거의 끝나고 그냥 민주당 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총선 치르려고 그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총선 전에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해야 돼요. 민심은 어떻게 될 거예요? 민심은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냥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예. 지금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만. 그렇죠. 예. 근데 국민들은 총선 전인지 총선 후인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께 시기적으로 만약에 모른다. 그렇죠. 국민들께 만약에 총선 전에 저처럼 민주당이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과연 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댓글쇼로 오늘은 5분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너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네. 물 한 잔만 주시면. 예, 물 한 잔 드리고요. 유튜브로 오늘은 바로 넘어갑니다. 월초에 광고가 다 사라졌어요. 월초에는 광고가 사라졌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붙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래도 다른 때보다 넉넉한 본방송을 여러분과 했는데도 4분이 나오시고 주제가 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셨죠. 발언 기회가. 예. 이제 본방송 마치고 라디오 마치고 유튜브로만 넘어왔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물 드실 분들 드시고요. 목 푸실 분들 푸시고요. 다 감기 기운이 있으세요. 보니까 저까지. 그렇죠. 정미연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 지금 감기. 너무 심하시죠. 네. 사실은 제가 주말에 여러분 잠깐만 2, 3분 정도 쉬셔도 돼요. 기지개 피셔도 되고 물 드셔도 되고. 주말에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정미연 전 최고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근데 보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목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맞아요. 조금만 나아지셨네 그때보다는. 네, 지금 좀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지셨어요. 지금 나아지신 거예요? 너무 시청자 게시판이 장난이 아니었나. 왜요? 어디 그날 안 너무 좋으신지. 저 아프다고. 예, 물 천천히 드시고. 원래 정치인이 제일 좋은 게 이제 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고의 특수를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정표가 제일 무서워요. 선거에서는. 오늘 저까지 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저만 정상이에요? 김영란님만 정상이시네요. 예, 물 드셔가시면서. 아니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 하다가 넘어왔는데 요거 마무리 짓고 잠깐 새해 얘기하면서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 정미경 전 최고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민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 뭐 역풍이 불거나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할 때요. 그냥 김건희 특검법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냐, 거부권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선 전에 지금 이거를 통과시킨다는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총선하는 그 100일 동안 계속 그 브리핑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 언론 브리핑 있다고 관련가지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놓고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그냥 계속 하겠다는 거죠. 사실 거기에 확인되지 않는 의혹적인 것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선 어떻게 치릅니까? 저는 총선 거의 못 치른다고 봐요. 그냥 김건희 여사로 그냥 총선이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그때 당시에 그것도 매일같이 브리핑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되는 거 확인되지 않은 거 짬뽕이 됐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거짓이 아닌지 혼돈의 상태였죠. 근데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또 등장하죠. 또 광화문에 나가는 분들 계시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게 다시 재현될 건데 그러면은 총선 어떻게 치릅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걸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 아마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특검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돌린 거다. 여론조사가 돌려진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요. 그런 총선을 치르시기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건 각 지역에서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자기들의 민원을 대신 국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김건희 특검법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그 진짜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뭐 정미경 최고님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고 얘기를 그래서 조금 돌려보면 그러니까 초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나왔을 때 되짚어 보면 사실은 원래는 김기현 대표로 그냥 가는 거였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나간 거지. 용산의 시나리오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결국 그 당시에 조선일보 등 이제 보통 보수 언론에서 보수를 걱정하면서 한동훈은 안 된다.
라는 시그널이 강하게 갔습니다. 꽤 사실은 나왔어요. 꽤 그런 나왔습니다. 사설들, 뭐 컬럼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결국은 이게 친위 체제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번 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너무 좋은 제목인데 지금 쓰기엔 아깝다. 이거는 전 뒤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특검법 그냥 넘어가서 그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수도권과 중원의 싸움을 국민의힘 혹은 한동훈 비대위는 어떻게 겨룰 것인가. 그리고 김기현 체제보다 더 용산 직속 체제라고 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럼 무엇으로 이거를 비껴낼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이제 맞닥뜨린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부속실이라든가 감찰관이라 이런 걸 김용남 의원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고 네. 최근에 보면 보수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이 제가 볼 때는 김용남 최고위원이세요. 진심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슈를 덮어야 되는데 그 이슈를 전혀 다른 민생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약한 고리인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와 관련돼서 어떤 봉안이 필요하다. 그게 뭐 특검을 수용하고 안 하고가 아닐 수 있다라고 뭐 정미경 최고께서 얘기하면 그걸 받더라도 그 다음 넥스트가 있어야 이게 지금 보수의 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걱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라 정의당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썼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전 최고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뭔가 운동권 청산이라는 이 기치로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맞죠. 네, 이슈에는 이슈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86 심판론으로 지금 바꾸려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쓰고 있는데 네. 안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미경 저는- 최고는 아마 이 국민들이 특검을 언제 하려고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마 이해할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마 그 특검의 시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협의나 어떠한 처리에도 응하지 않고 대화 자체에 사실 응하지 않고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언론과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총선 전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 와서 이제 민주당 악마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동훈 장관이 이 난국을 타개하기 네. 위해서 86 청산론을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령 그게 이제 정말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처럼 여겨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만약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같은 거 만드는 걸 어떤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는다면 그건 통할까요? 근데 그게 뭐 일부 조금 비판을 좀 수그러들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그걸로도 안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관리 체계 같은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가 조작 범죄라든지 또는 뭐 명품백 수수 의혹 최근에 정말 논란이 됐던 이런 논란들 그리고 김 여사의 여러 행보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것들은 지금껏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계속 물으실 수밖에 없겠죠.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네.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여당 쪽에서 프레임 전환용으로 들고 있는 86 운동권 심판론 내지는 야당 심판론이잖아요. 그게요. 예. 근데 이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데에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강한 반대를 약화시켜야만 프레임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권 아하. 심판론을 지금보다는 약화시켜야 86 운동권 심판론으로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강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프레임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전부터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만 총선 이후로 하는 수정안으로 제안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받았을까요? 그걸 제안했다고 제안하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그거라도 보였어야 보였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 안 받았겠지만 정권 심판론에 대한 약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어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다시 해결책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그러면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적어도 재발 방지책은 만들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화시킨 상태에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본방송과 이어지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오늘 새해 첫날이잖아요. 정기영 최고. 근데 우리가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 새해 첫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총선이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늘 신년이면 이렇게 신년 토론 작년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박상민 전 최고. 작년만 해도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토론이. 근데 야, 선거를 앞두고 100일 앞두고 주제를 던지니까 네 분이 다 불꽃 튀는 토론을 새해 첫날부터 해주시는데 잠깐만 좀 쉬어가는 코너. 돌아가면서 우리 새해 소망 한마디씩 좀 하면 어때요? 정미경 전 최고, 새해 소망. 당연히 이제 양천 갑에서 제가 이제 목동에서 지금 목동 아줌마로 산 지가 8개월이 넘었어요. 양천 갑입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 양천 갑.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용왕산에 이제 가서 해돋이 하시는, 해맞이 하시는 주민들 만나고 오셨어요? 주민들 만나고 여기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깃발을 꽂고 여의도로 입성하는 거. 그게 제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바람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해 보셨어요 오늘? 해 뜨든가요? 못 봤어요. 저는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어떠세요? 저는 소망. 우리 사회가 좀 상식을 다시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해는 여든 야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행태를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물론 저도 선거를 앞둔 사람으로서 2024년에 다시 국회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하죠. 그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당내 개혁에도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내 개혁.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에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이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결이 약간 다른 느낌을 제가 오늘 봤거든요. 다양성을 가져야죠. 정당이 어떻게 한 목소리만 나와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오늘 놀랐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래 그랬어요? 아니 원래 안 그랬어요. 지금 당내 개혁을 외치고 계시는 김용남 의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말 잘 제가 모르겠어요. 더 곤란한 질문은 안 할게요. 여기까지. 더 하셔도 돼요. 신당에 가시거나 그럴 전혀 그렇지 아니죠. 않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2016년부터 해서 2017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수도권에 거의 40대 전현직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그때 다 바른정당으로 옮겨갔어요. 탈당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당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명분이라는 취지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당이 흔들리고 위험에 빠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당을 원래 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 철학 내지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탈당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당을 지켰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쓴소리, 당내 개혁에 앞장서시겠다고 하니까. 총선을 이기려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좌절을 맛보게 되면은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진 않을까 해서 여쭸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안에서 뭔가 혁신을 이뤄보겠다 그런 포부. 김준호 비대위원장의 소망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생각? 궁금할 게 없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등판한 것도 그렇고 정의당의 어떤 생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방금 김용남 최고위원께서 상식적인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정의당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식적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진보정당답게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느끼시는 분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저희 같은 독자적 진보정당이 있고 없고가
생태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에서 훨씬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2년 반 만에 복당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은 대부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아, 저 사람 누구야?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저는 지금 뭐 연말도 저것만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만 보니까 이제 뭐 중앙일보든 이거 유튜브니까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한 4% 나오고 한국일보랑 경향신문은 3% 나오고 이제 중앙일보 거는 한국갤럽인데 비례대표 투표 의향은 정의당이 6% 나오고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이제 원내에는 있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는 한 9.6% 270만 표의 비례대표 득표를 얻었는데 이제 거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없냐 사실은 이제 그게 저희의 1차적인 목표가 저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고. 류호정 의원은 결국 탈당을 안 하고 쭉 가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정의당과의. 탈당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는데요.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기위원회 심사 과정이라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래 거기는 이제 2달 안에 결론이 나게 돼 있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유호정 의원은 결국은 새로운 선택 이름으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탈당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탈당의 시기에 관한 문제겠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근데 정의당을 좀 생각한다면 적어도 1월 달 안으로는 탈당을 해야 네. 승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승계가 되면 이게 번호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나중에. 네, 그것도 번호를 있고 받는 이제 저희 뭐 보조금이랑 도 상관이 다 있고, 상관이 있고. 의원직 승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따로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한 번 있는데요. 그 후로는 못 뵙고 있습니다. 네. 언제 만나셨어요? 이제 표면화 하시고 나서 신당 창당에 함께 하겠다고 완전히 표면화 하시고 나서 이제 잠깐 뵀는데 제대로는 못 뵙고 그냥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저희 당이 지금 인재 배출소입니다. 지금 뭐 사회민주당도 만들고 뭐 새로운 선택에도 핵심을 가고 있고 뭐 어디 만나고 지나가다 보면 민주당의 보좌관들 저희 당 출신 있는 거는 이제 상수고, 요즘 지나가다 보면 아카데미 국민의힘 보좌관 얘가 우리 당 출신에 저희 이거 거의 뭐 인재 사관학교입니다. 이정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정료만 잘 받았으면 저희가 키움 히어로즈처럼 잘 운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당에 대한 원망도 되게 많은데 저한테는 뭐라 못하는 거예요. 그쵸. 뭐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막 눈물로 호소는 못하겠고 그냥 가실 분들은 가셔라라고 좀 아름답게 빨리빨리 이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변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저 당이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인데 제가 맞받아쳐가지고 저기는 저래서 문제고요. 저기는 저래서 문제고 그런 거는 저는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도의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그런 알겠습니다. 로키로 가고 있습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의 지금 개인적인 소망은 오로지 당이 잘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김용남 의원님 뭐 하시고 근데 싶은 아마도 말씀 유호정 의원이 1월 달 안으로는 당적을 정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월 31일을 넘기면 비례대표 승계가 안 돼요. 그러면 정의당은 그냥 한 석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유호정 의원이 2월 이후에도 정의당 당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야 그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금태섭 의원의 새로운 선택도 제가 보기엔 총선 국면에서 어디하고 합치려고 할 텐데 그 합치는 상황에서 받는 쪽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호정 의원이 보여줬던 행태 때문에 그게 또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서 부담스러워서 합치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때문이라도 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이다.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요즘 김영남 최고위원 제일 상식적이시라니까요. 이러다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뵀어요. 너무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오늘 처음 뵀어요. 처음 만나는 두 분이 이렇게.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놀란 게 정의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을 최고위원이라고 막 얘기해주고. 최고위원이 아니셨어요? 네, 최고위원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모셔갈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을 모셔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세 분 다 최고위원 출신이라고 생각을 그냥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방심위에 제가 끌려가겠네요. 정의당의
또 저렇게 호응을 받는 또 이 옆에 계신 분이 그러리라고. 그러니까 정미경 전 최고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당 사람 내가 알던 김용남 의원 마저 와서 깜짝 놀라시고 오늘 처음 만나는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우리랑 같이 해도 될 만큼 저분이 아니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다른 건 다른 거고. 원래 국민의힘 본류는 제가 맞아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당이 살고 이래야 총선 이깁니다. 그것이 상식이다 지금 그 말씀.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워낙 요새 이제 좀 잘 말씀을 하시니까 멋진 말씀 많이 하시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라디오를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그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 천하용인에서 용이 이제 김용태가 아니라 김용남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아니 왜 이러세요 정말. 그거는 김용남 의원 지금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지금. 그때도 펄쩍 뛰시긴 하셨는데 정말 그때 뭐 앵커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열심히 올려주시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용남 의원이 당 안을 향해서 바뀌어라. 바뀌어야 한다 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예, 방송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성민 전 최고의 소망은 들어야죠. 근데 다들 되게 제가 봤을 때 김현정 앵커님은 뭔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주는. 다 세 분이 다 너무 거창한 정치적인 얘기만 하죠. 선거 승리 막 요렇게 말씀을 저도 뭐 이하 동문이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게 뭐 정치인이라서 아마 선배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되게 이 사람을 보는 시선에 뭔가 온기가 점점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셨어요? 저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 되셨어요? 이제 6년 차인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부터 일한 그거 다 5년이에요? 뭐 청와대 이전에 이미 당에서 한 2, 그것까지 다 3년 해서? 있었기 때문에 다 하면 이제 5년 차인데 뭐 제가 근데 이제 두 분 앞에서 되게 저를 이렇게 좀 웃으면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두 분 앞에서는 이제 병아리긴 네네. 합니다만 그 5년의 시간 동안 나의 온기가 좀 빠지는 느낌 벌써.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싸워야 되는 뭔가 임무를 계속 부여받고 그리고 저조차도 밀리기 싫고 뭔가 큰 전선들 하에서는 저도 되게 전투적으로 임하게 되다 보니까 저 되게 평화주의자인데 이렇게 점점 정색하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막 사람에 대해서 좀 진절머리 나는 순간도 많아지고 이 정치권 안에서 너무 이 양극화된 거에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점점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에는 결국 정치인도 다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좀 더 제 안에 사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런 안에 생각이 사랑이 있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정미경 전 최고가 그러니까 이 정치 후배를 바라보는 눈길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좀 만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거든요. 무슨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전 사실은 당은 틀리지만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되게 이뻐해요. 다 이뻐하시더라고요. 예, 방송국에 이제 선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방송 이 카메라가 없을 때는 그냥 사적인 대화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으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이해가 돼갖고 너무 잘 이해가 돼서 맞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5년 차 때 어떠셨어요? 정치 입문 5년 차 때. 5년 차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구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냥 정치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5년 차 때가 이제 공천을 못 받았어요. 개파가 틀려가지고. 그때 사실 정치를 안 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만두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생각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박성민 전 최고의 지금 이 고민들이 이해가 되시네요. 근데 정치가 일단 상식에 맞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이길 사람을 줘야 되는 건데 이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람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걸 말이다.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이런 공천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바라보는데 이 중앙에서 공천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혐오감이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박성민 전 최고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뭐 아닙니다. 네. 아니 그건 굉장히 감동받았지만 네, 그건 아닌데 5년의 어떤 이런 필름들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 아니 뭐 그냥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던 계기가 좀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작년 한 해에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되게 운 적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네. 그 유가족들이 찬 바닥에서 우체투지 네. 하시는 걸 봤을 때 저는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사실 새해가 되면서도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났었고 근데 저는 근데 우리 정치인 너무 싸우고만 있고 유가족들은 막 찬바닥에서 저거 해달라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계속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고 서로 적대감만 계속 표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전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네. 5년이나 정치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고 정치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버리니까 울컥하신 것 같아요. 좀 죄송하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면 정치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정치는 그죠. 예. 나쁜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바뀌긴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거를 정미경 최고위원 그 이야기 받으면 김영남 의원이 바뀌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기엔 좋은 쪽으로 바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남 의원 최근 진짜 지방선거 이후에 바뀌신 건가? 제가 언제부터 바뀌신지는 잘 몰라가지고 그 전에는 되게 세셨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뵙는 김영남 의원님은 그래서 언제부터 바뀌셨는지까지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했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적응을 못하세요. 그래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아니 결국에 국민의 민심을 따르는 게 정치죠. 더군다나 확인된 국민의 민심은 따라야죠. 그걸 거스르면 안 되죠. 그럼 그 전에는 국민의 민심을 안 따랐다는 건가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수도권 쪽 분들의 국민의힘, 수도권 쪽 분들이 느끼는 이 국민의 온도와 TK, PK 쪽 느낌이 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김영남 전 의원 어때요? 지금 이제 경기 쪽이시니까. 다르죠. 오늘이 이제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주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어요.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정당 지지도를 갖고 주요 기사를 다루는데 이거는 선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당 지지도는 양당이 30 내지 35%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더군다나 여당 후보로 출마할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예요. 국정수행 지지도. 그게 사실은 직결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나오죠? 신년조사 지금이 한 뭐 30%대입니까? 대략 30% 초반대죠.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율은 훨씬 더 높은데 여당이 그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긍정평가율은 올라가고 부정평가율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좀 바뀐 모습.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결과 내지는 성과도 보십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가중치를 두어서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측면이 태도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충분히 지금 100일 남은 기간 동안도 긍정평가율과 부정평가율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한다. 새해 소망을 쭉 들으면서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은. 아닙니다. 눈물은 이제 좀 거두시고. 네,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네 분이 지금 모이시니까 저 건강이요, 저 잘 먹고 잘 살래 이런 얘기들의 소망은 없네요. 다 지금 보니까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몇 시간이 흘러도 오늘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 제3지대 이야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양당 이야기는 했고 제3지대 이준석 신당은 이미 언제 창당해요? 탈당은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뭐 이기인 도의원이라든지 천하람 위원장은 후속 탈당까지 한 상황인데 창당 일까지 나오진 않았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저기 뭐 예를 들면 조대원 전 그 고양 쪽 위원장이었나요? 그분이 이제 뭐 대구 쪽을 시당위원장 맡는다고 하든가 뭐 출판기념회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착착 뭐 그 구도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 그 아까 이제 소스가 박성민 최고께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낙연 신당이랑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내부에서 이제 이게 있는 것 같고 또 이쪽에서는 새로운 선택이랑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삼각관계 그쵸. 그리고 이낙연 신당 옆에 이제 원칙과 상식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사자의 그런 뭐 이렇게 시청률은 모르겠는데 일단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사실은 구심력이 양당에서 다 빠져줘서 그 가짜 제3지대가 좀 사라지고 예, 저희만 있는 거였는데 저희가 못해서 사실 영토가 더 넓어진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적인 제3지대,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다른 제3지대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비명과 비윤이 모인 제3지대라고 해서 옛날보다는 사실은 좀 인물 중심의 제3지대가 넓어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뭐 꼭 바람직하냐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의당이 국민분들한테 기대에 부응을 못하면서 이 공간이 역으로 넓어진 공간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편에서 너희는 원래부터 존재감이 없었고 안철수 퇴각 이후에 이제 그 공간이 남아있던 거를 이제 나머지가 치고 들어온 거다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상황 판단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으로 올 현역 의원이 꽤 있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미경 전 최고. 제가 볼 때는 미미할 것 같아요. 따라 나갈 현역 의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공천을 그 국민의힘에서 준다면 거기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나가지 누가 그걸 따라 나가. 공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당내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당내? 글쎄요. 그게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리더. 예. 근데 과연 리더의 자격이 있느냐? 예, 이게 당을 같이 뭐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 뭐 식구가 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따라 나가실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2번의 선거에서 이겼어요. 대통령 선거, 그다음 지방선거. 이런 선거에서 보여준 능력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저런 부족한 점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할, 특히 공천 작업이 끝난 후에 같이 할 의원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2번의 선거를 이길 때 정미경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에는. 예. 아, 정미경 최고가 그때. 네, 저는 사실은 그때 보세요. 그 대선 중간에 진짜 이준석 그 대표를 다 내쫓으려고 했던 그때 저는 그때 내쫓았으면은 우리는 선거 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갖 욕을 진짜 돌팔매질을 제가 다 당하면서까지 그걸 갖다가 그 화합을 해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했던 계속 사람이에요. 그 얘기 하셨죠. 예. 계속 그랬잖아요. 준성맘이라고 그러면서 맞아요. 저한테 돌팔매질을 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좀 화가 나요. 왜냐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한 거는 저는 사실은 제가 그때 그거를 끌어안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상을 줘야 돼요. 우리 당원들이. 고맙다고. 정미경이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막 돌팔매질을 했다니까요. 준성맘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당내의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신당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따라 나갈 사람도 없을 네. 것이다. 공천 작업 끝나도. 네. 김영남 의원도 비슷하게 판단하세요? 드라마틱한 반전을 또 보네요. 이준석 현 대표 시절엔 준성맘 하시다가 이게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성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공격을 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때 그때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인 거는 명백하죠.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때가. 아니 준성맘을 한 적이 없어요. 준성맘이라고 나를 자, 제가 정리하자면 단합을 위해서 선거를 그렇죠. 위해서는 네.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셨다는
하는 아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준성맘이라고 공격을 했다니까요. 저는 뭐냐면 끌어안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다 끌어안고 가야 선거에 이긴다, 대선에 예. 이긴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왔죠. 자, 신당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 인물난입니다. 항상 그래요. 인물을 양 당이 대부분 특히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이미 들어온 인물은 양당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이 만들어지면 항상 겪는 게 인물난이죠. 사실은 2016년도 총선에 당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수도권에서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예. 사실은 인물난을 겪었던 건 틀림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는 대부분 호남에서 나왔죠. 왜냐하면 호남은 전현직 의원들이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많이 했고 수도권에서는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중량감이 많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난을 겪었어요.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나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삭죽기가 예,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당이 공천 과정이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주울 수 있는 이삭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양당이 이 프로세스, 공천 프로세스가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소위 자기 사람 꽂아 넣는 게 양쪽 다 성행한다 그러면 신당의 인물난 해소를 양당이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죠. 양당 모두 그러할 그렇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의 성공 여부는 네. 일단 인물난의 해소 그리고 예. 한시적인 뭐 신당 쪽에서는 둘 다 펄쩍 뛰겠지만 예. 이게 올해 4월 10일 총선을 위한 프로젝트 정당이냐 아하. 그거라도 만들 수 있으면 일단 총선에서 의회에 선전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건 입 밖에도 뻥끗 안 하겠죠. 총선 이후에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는 것을 언급하는 순간에 신당의 동력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프로젝트 정당으로서의 제3지대가 적어도 프로젝트 정당 성격이라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자면 양쪽의 공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의 크기는 정해질 거고 그렇죠. 또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역은 또 얼마나 함께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기호 3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1, 2번 이외에 3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결과에 있어서 중요할 자, 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얼마나 따라 나갈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알겠고 공천이 영향을 미치는 건 그래서 어떨 것 같아요? 양 당에서 적어도 한 20명 이상씩은 나가지 않을까요? 양당에 20명? 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국민의힘의 두 분을 모셨지만 지금 두 분의 견해가 아주 달라요. 정미경책으로는 따라 나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김용남 의원은 무려 20명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3월 한 초중순까지 와. 기준으로 보면 양당 20명? 네. 각각 민주당도 20명 이상은 나갈 것 같은데요. 박성민 최고. 저희는 뭐 아직까지는 저희도 비슷해요 상황은. 그러니까 예. 뭐 공천 작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예. 뭐 얼마만큼의 사람이 갈 거다라는 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걱정되는 건 예. 지금 약간 후보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예. 그 적격 심사에서부터 좀 잡음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는 총선에 못 나가게 된 사람들이 신당 창당에 뭐 합류하겠다, 동참하겠다 이런 예. 공식 선언이 있다 예. 보니까 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사실 뭐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쪽도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이 공천을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 뭐 검사 공천이나 뭐 용산에서 내려오는 내리꽂는 인사들에 대한 뭔가 베네핏을 주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고 저희는 벌써부터 사실 조금씩 그런 동력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현역 의원 20명까지도
근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좀 현역은 객관적으로. 20명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역은 왜냐하면 20명까지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네. 일단 이낙연 신당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그 신당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은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뭐 원칙과 상식도 집단 탈당을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오지만 예, 예. 제가 알기론 그분들 중에서도 뭐 이낙연 신당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분 중에도요? 네, 그러니까 네 분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다만 이분들이 공동 행동을 하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입장을 되게 아끼고 있는 예.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원래 말씀하세요. 원칙과 상식은 뭐 한 분은 친분이고 한 분은 친 SK계고 이게 원래 친 NY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친 NY가. 윤영찬 의원. 뭐 제가 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본 거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민주당은 현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제3지대 당이 뭐 저희도 포함해서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지간한 대선 주자급이나 전국구급이 아니면 현역 의원이어도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당 때도 안철수 의원이랑 김성식 의원 2명만 딱 당선됐었고 문병호 의원이 뭐 한 20몇 표 차로 아깝게 석패하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분들도 나가면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 민주당 표를 깎아서 뭐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기여할지언정 본인이 당선될 만한 빅네임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수도권 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 뭐 없습니다. 그럼 뭐 그분들 다 공천 거의 다 주거나 아니면 꽃지역 거구나 두 개 중에 하나라서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영남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TK에서 싹 물갈이를 지금 할 텐데 부산 특히 많이 할 텐데 그분들이 독자로 나갈 거냐? 독자로 나가려면 무소속으로? 김태호, 조혜진 이 정도 네. 빅네임이 돼야 돼요. 김기현. 그 정도가 아니면 어렵다. 주호영 이 정도 빼고는 버틸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디 기관장 자리를 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할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현역분들이 근데 호남에서는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공천을 못 받거나 아예 이제 뭐 처음부터 부적격을 되면 그거는 한 대여섯 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제 한 다음 돌아가겠다고 하지 예. 거기서 NY로 가겠냐. 똑같이 영남도 내가 무소속으로 끝까지 붙어볼지언정 내가 이준석한테 가겠냐. 그게 관건이다. 그게 또 하나 더 있다는 관건이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당 다 어렵고 양당 다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퍼센트로는 지금 뭐 8% 10% 정도가 이준석 이낙연 신당 여기서 양당은 나온다고. 신당 양당인 네, 거죠. 신당 양당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의 의석 이상도 역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각 당이 두 자릿수 의석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빅텐트 크게 가자 이렇게 갈 그렇게 가능성이 해서 크다는 이제 거죠. 교섭단체를 한번 꾸며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각 당의 이탈자가 많아서 합쳐가지고 교섭단체를 당장의 이삭줍기로 가능하면 예. 보조금이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실리가 명분을 압도하는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지만 그게 합쳐서 20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굳이 따로 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합쳐서 20개가 안 되면 오히려 따로 놀 것이다. 네네네네. 합쳐서 20명이 돼야 이게 교섭단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엄청 나오니까 실리 때문에 그때 뭉칠 수 그럴 있는데 수도 그렇지 있죠. 않고는 참 너무 색깔이 달라서 뭉치기 어려울 거라고 네네,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예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다면 이준석 신당은 영남에서 지역구 돌파가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낙연 신당은 오히려 호남에 워낙 쟁쟁했던 사람들이 이제 현역 출신들이 붙을 경우에는 조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이런 두 분이 이제 대구의 수성구나 중남구 정도에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본인들 조직은 없단 말이에요. 공중전으로 그걸 뚫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비례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낙연 신당은 이준석 신당 비해서 비례표 지지율은 낮겠지만 지역구에서 몇 분이 뚫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네 분이 주제로 한마디씩만 하셔도 시간이 이게 훌쩍 가서 벌써 9시 40분을 향해서 새해 첫날 9시 40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저희 이제 녹색당이랑은 선거연합 정당을 무조건 할 거고요. 이제 그래요? 진보당, 노동당이랑은 아직은 좀 논의 중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갑툭튀 아니 다른 얘기 해봐야 세 분이 받아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제가 여기 나오는 이 의미가 있는데. 그럼요. 연초에 빠진 광고를 대신하시는군요. 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따로 한번 인터뷰를 모시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따로 안 불렀다고 되게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서운해하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요. 우리 마지막은 정말 훈훈하게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새해 덕담. 꼭 우리 당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두루두루 덕담 한마디씩. 정미경 최고부터. 꿈꾸는 대로 네. 다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온 국민들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꿈은 다 다르지만 네. 꿈이 다 이루어지는 네.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김영남 의원님. 지금 시중 경기가 대단히 안 좋은데 네. 올해는 시중 이자율도 좀 떨어지고 네. 경기도 살아나는 그래서 서민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좋습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건강이나 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 가족들 중심으로 하더라도 근데 예. 가족이나 개인이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내년 국회 구성되면서 조금 더 돌봄 뭐 예산적으로든 제도적으로도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국회가 새롭게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상민 최고. 덕담. 네. 뭐 원하시는 일들 다 이뤄지는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끝으로 아까 저희는 돌아가면서 뭔가 소망을 다 얘기했는데 김현정 앵커님의 소망은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방송을 저렇게 해야 돼. 늘 패널들에게 질문만 방송을 알아요. 사는 네. 법을 알아요. 네. 진행을 잘하네. 아니, 우리 우리 김현정 박상민 전 앵커님은 최고가. 항상 뭐 잘 들어주시고 잘 물어보시지만 이제 본인 얘기도 이제 꿀단지 여러분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새해 소망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 좋네요. 저의 새해 소망은 제가 이제 진행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과 같은 에너지로 계속 달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네. 그래서 나이. 올해는 정말 제가 운동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공언을 드렸었거든. 지난해 말부터 그걸 꼭 지켜서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방송 열심히 하는 거. 예. 이게 제 소망입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갑자기 되는구나. 최고 연장자가 되시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나라 걱정은 그건 다 아닌데. 해주셨으니까 저는 제 건강. 뭔가 홍삼이라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정치를 가지고 토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숨이 컥컥 막히고 아까 박성민 전 최고 눈물이 글썽거릴 만큼 어려움들이 많은 뭐 이런 정치 상황이지만 우리 네 분이 희망 잃지 마시고 우리 정치의 뭐랄까요? 우리 정치의 그 정말 그 긍정적인 효과, 나라를 바로 살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주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네 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커피를 좀 돌리면서 대꾸쇼니까 김영남 전 최고, 저도 전 최고라 그러시. 김영남 전 의원님부터 닉네임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우리 끝낼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새해 첫날 참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셨어요. 제가 고르면 되나요? 고르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보니까 새벽별님이 살짝 지나가신 것 같은데. 새벽별님, 예, 새벽별님께 커피 한 잔. 새벽별님 뭐라고 쓰셨는지는 못 보셨어요? 제대로 못 봤어요. 김용남을 국회로. 제대로 봤네요. 그러면 김용남을 제대로 국회로. 봤네요. 순간적으로. 새벽 본능적으로 잘 캐치하셨습니다. 예, 새벽별님께 한 잔. 자, 김준호 비대위원장. 저 아까 조금 전에 조금 더 일찍 지나갔는데 크림스프님? 크림스프님. 네.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럼 좋은 말 써주셨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크림스프님이 제가 나이가 드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크림스프 멜로디를 넣게 돼요. 예, 새해에도 또 어김없이. 제가 잘 못 찾겠는데 뭐라고 쓰셨지? 크림스프님? 크림스프님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정의당 잘 되라 이런 거 쓰셨겠죠? 뭐 그렇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박성민 전 의원. 예. 신동윤님 방금 올라갔는데 신동윤님. 네. 박성민님의 바람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뭐 박성민 최고의 바람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커피 드리고 정미경 전 최고 유심히 보고 계세요. 권예수님. 권예수님 뭐라고 네. 하셨어요? 권예수님. 못 보셨어요? 네, 지금 올라오는데 권예수님. 안 보이네요. 예순. 권예수님. 네. 네. 바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갔어요. 좌파 지금. 방송에서 잘 싸운다고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진영의 방송이 아닙니다. 예, 권애수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마무리 지으면서 커피 나누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분 첫날 정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인터뷰로 네 분 뉴스쇼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종 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첫날 올해 첫 종이 되겠습니다. 치면은 박수 크게 치면서 네 분과 함께. 네 분 이렇게 화면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예찬 씨? 안 돼요? 넷까지는 안 돼요. 4명까지는 안 돼요. 아, 돼요? 아, 3명까지 된답니다. 이러면 저희가 지금 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요. 저로 그냥. 풀샷으로? 풀샷으로 가죠. 풀샷으로 좋습니다. 풀샷으로.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